모든 거품들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이 대세 하락장은 강남, 특히 대형이 하락하는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다.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버블이 엄청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하우스포어가 양산돼서 커지게 된다. 이게 끝물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19년부터 정립됐던 저의 부동산 전망 기조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동일한 스탠스로 동일하게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가 대세 상승의 정점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2022년 하락 주기의 변곡점으로 22년 대선 기점에서 하락 전환되게 될 거다. 24년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24년도 다시 본인의 가격대까지 회복하되 서울 아파트 대부분의 아파트는 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고 서울 상급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신고가 경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가장 대장주 아파트였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의 상승분만큼 줄 세우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 신고가 경신은 아리팍의 신고가가 끝이 나는 순간 이 줄 세우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하락 주기로 접어드는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2015년부터 대세 하락장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2017년 이후가 대세 하락장의 정점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28년까지 하락의 에너지가 이어지겠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2030년이 넘어가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며 집값이 다시 폭등하게 될 것이고 2035년, 36년은 대세 상승의 정점기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강남의 84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0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0평 아파트들은 400억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되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껏 강남은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했다. 앞으로 오는 이 대세 하락장은 강남, 특히 대형이 하락하는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지금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상급지 아파트들은 낙폭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자, 이 전망 기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재생 목록에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라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지금껏 제가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 변함없이 강의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디테일하게 2027년 이후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 부분 길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여러 번 재생하면서 숙지하시고 예전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을 보셔야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기준금리 피벗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세 하락장은 대내적 하락 요인으로 생기는 하락이다. 대외적 하락,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충격은 큰 급락을 만들게 되어 있다. 집값은 필수제라 급락할 수 없지만 대외적 하락 요인은 급락하고 그게 해소되는 순간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큰 V자가 나오는 반면에 이 대내적 하락은 정부 정책 규제가 심화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또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며 금리 피벗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 이런 구간은 대내적 하락이 올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런 대내적 하락은 급락이 아니라 천천히 하락하되 장기 침체형으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정부 정책 규제,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경기 침체와 금리 피벗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1차 트리거라고 말씀해드렸고, 규제지역 토호제를 확대 지정했고, 대출 축소, 대출 금리가 중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요가 완전히 억제됐고, 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급 증가책을 발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매도 매물을 추리할 수 있는 방안 대책들이 나올 텐데,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는 유지하되 양도세에 대한 이 보유 중심에 대한 부분을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엄청나게 출회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기다리는 수요는 지금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도 아예 막혀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도 매매를 하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대기 수요층들은 결국 선택지는 세 가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규제 정책이 완화된다든지, 그러면 살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근데 절대 완화가 될 수 없다. 정부 정책, 규제 정책이 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완화되나요? 그럴 일은 추호도 없죠. 그러면 결국 두 번째, 공급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줘서 청약을 해서 분양으로 가는 그런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발표가 나올 것이고, 저렴한 분양가 확정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또는 분양원가 상시 공개로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발표가 되면서 민간 건설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고 LH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수요가 대기 수요로, 기다릴 수 있는 수요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 수요층들은 결국 집값이 하락해야지만 매매할 수 있는 수요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세 가지 아닌데 결국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분양,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요. 또는 두 번째, 집값이 크게 하락해야지만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수요가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공급은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대세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나올 차례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면서 장기 침체로 계속 빠져드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크로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을 봐야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대세 하락장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기준금리 피벗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유동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해드려 왔습니다. 23년부터 부동산 전망에 있어 2027년은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는 피벗 형태가 되며 강남 아파트 폭락이 나오게 되고 하우스푸어가 엄청나게 양산될 거다. 엄청나게 강조해드렸던 강의 영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의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피벗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장기 채권금리가 상승돼서 여러분들의 부채 압박이 훨씬 더 가중되는 시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 정책안들은 장기 채권금리를 상승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안들이고, 물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정책안들입니다.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재정이 악화되는 정책안들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민 정책을 크게 보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이민자 전부 다 내쫓고 있죠. 자, 그러면 결국엔 수요가 감소되고 고용이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증가돼서 버블이 만들어질 텐데 이 버블로 인한 추후에 이 기준금리 피벗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재정 악화를 만들게 되면서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관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라 물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하며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이후에 본격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보복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유 증산이 지금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원유 감산이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트럼프 시위 확산이 되면서 공급망 축소가 되게 되고 파업이 줄지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되고 물가가 상승되는 영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엔케리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다케이치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청산이 시작된다면 자본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부채 한도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채를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 악화가 시작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부동산 하락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안들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는데 왜 미국 시장을 봐야 되냐?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미국 금리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대세 하락장, 기준금리 피벗이 일어나야 정점에 도달할 텐데 그 이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도래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요. 장기 채권 금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상승 유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되면 여러분들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시장 금리에 따라 주담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는 우리나라 채권 금리와 연동되고요. 또 우리나라 주담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면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되죠. 2020년, 21년 저금리에 코로나 당시에 이 저금리에 주담대를 받으셨던 분들 대부분 우리나라 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혼합형 5년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로 선택하신 분들 이제 5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저금리의 주담대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중금리 이상의 대출금리의 변동으로 전환이 되죠. 지금 혼합형 금리가 상단 6%가 돌파되고 깨졌습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는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려 왔었죠.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만 한다. 이성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자, 앞서서 나왔던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권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지만 은행을 규제하는 정책이 나왔는데 그게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입니다. 이 15%를 20%로 상향 조정하면 대출 한도가 아예 확 축소되게 되는 겁니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권들의 마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죠. 대출 캡이 2억, 4억, 6억으로 한도가 정해져서 이젠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은행권들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가상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미국의 장기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이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부채 부담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증가되고 여러분들 소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채권금리보다 미국의 채권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전부 다 유출되죠. 그래서 원화가 엄청난 약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예전에 달러당 1,000원, 1,100원 시대는 아예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 1,400원대, 1,500원대가 고착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생기죠.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수출이 증대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게 될 겁니다. 수입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결국 이런 상황에 딜레마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엄청난 딜레마가 오죠.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없게 되죠. 그럼 결국 언젠간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경기 침체에 빠져들며 디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정책 노선이 정해지기 쉽지 않은데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침체 현상이 앞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이 정책안들은 전부 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드는 정책이더라. 따라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악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발생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피벗이 나온다. 그럼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자, 국채금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더 수월하게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채금리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봐야 하는데 예컨대 경제 성장이 높게 나옵니다. 성장률이 높아서 성장이 세게 나오는 시기라고 한다면 모든 수요는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수요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전자산이라고 지칭되는 채권 수요가 감소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집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돼서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면 실질 금리를 높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아진다면 장기채 금리를 높여서 실질 수익을 증가시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채 수급에 영향을 받죠.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국채 공급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수요가 적다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죠. 반대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반대로 되면 하락할 수 있는 영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6년과 27년을 나눠서 봤을 때 앞으로 26년은 지금까지는 경기 확장세로 접어들었던 시기였죠.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경기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쉽게 내리기가 어렵죠.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도래됐기 때문에.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되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정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결국 장기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원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성장이 높아야지만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성장이 둔화돼도 다른 것들이 부작용이 생겨 높아진다면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성장이 둔화돼도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금리를 높여줘야 돼서 금리가 높아져야 되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수요는 단기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까지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묶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이 못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장기채에다가 돈을 묶어놓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인 단기 채권으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되고 단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원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단기 MLF 펀드 같은 곳에 돈을 묶어놓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또 예금 같은 곳에 단기로 돈을 묶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죠. 또 금과 원자재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 채권도 안전자산이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 물가가 올라가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되고 재정 불안정이 확대되면 결국 안전자산은 채권이 아니라 금과 원자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 채권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이고 채권 금리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러면 지금 위험자산인 주식은 왜 올라가냐? 이건 기대감입니다. 성장이 받쳐주는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선제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거는 안정성이 그나마 담보되고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신호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완전히 둔화되는 상황, 경기가 좋지 않아요. 성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게 눈에 나옵니다. 고용이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정책이 불확실성하고 재정이 악화되면 위험자산을 아예 회피하게 되죠. 지금이 그런 시장으로 접어드는 시장이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이던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면서 하락하죠. 연준 의장 발언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그냥 크게 하락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통계 지표가 갑자기 좋지 않게 나오고 경기가 악화될 소지의 통계만 하나만 나오더라도 충격을 크게 주고 있죠. 이렇게 변동폭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경기 확장의 거의 마무리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변동폭이 확대되는 시장이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 경기 침체는 2027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긴축 및 완화입니다. 긴축을 하는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완화하는데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경기 침체를 야기시킵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 부담, 부채 부담 증가를 야기시키고 물가 상승, 소비 위축을 만들면서 엄청난 자산 가격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금리 인상 나왔을 때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급격한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자산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지금은 보험성 인하니까 기대감이 약간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인하가 지속되거나 인하의 폭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부각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됐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엄청난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 침체가 도래되는 시장에는 주식코인, 부동산이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현금, 달러, 그리고 채권으로 수요가 쏠리고요. 금으로도 수요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는 하락하는 원인이 발생되는데 지금은 이런 시장이 아니죠. 지금은 이런 시장입니다. 경기 둔화 시장. 따라서 지금은 장기 채권 금리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면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고 부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도래되면서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과정에 엄청난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시장에 발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침체가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버블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게 있죠. 과정. 갑자기 집값이 한순간에 하락하면 너무 좋겠지만 집값은 그렇게 하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발생이 돼야지만 하락 전환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목표는 하나입니다. 2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간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해야 되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성장입니다. 지금 미국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관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관세, 고율관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 수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들이 자국 내로 들어와서 생산할 수 있게끔 리쇼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규제를 완화해줘서 자국 내에서 공장 짓고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만들면서 이민 억제 정책을 내세우며 자국 국민들의 질 좋은 일자리로 증가시켜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너지 원유 이 또한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증산을 하고 오펙 플러스와 다르게 오펙 플러스는 지금까지 감산했지만 미국 셰일오일은 지속적으로 증산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자국 내 제조업이나 에너지 강화시키고 이렇게 일자리 증가와 소비 촉진을 만드는 경제 성장을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정책 자체가. 두 번째는 유동성 증가, 자본시장 확대입니다. 감세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2017년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이게 2025년도에 끝이 나는데 이걸 영구화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5조 달러로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그런 법안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감세 정책, 그러면 세수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나 의료 이런 부분들을 감액하는 법안도 함께 담겨져 있죠. 이게 지금 통과돼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수요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증가되고, 그죠? 이게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과 개인의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시켜서, 그죠? 기업들이 주식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또 생산성 있게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의 투자 금액이 발생돼서 R&D 연구개발이 증가돼서 또 기업의 이익이 발생되는 이런 구조로 선순환시키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유동성 증가와 자본시장 확대를 목적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국방 인프라 투자로 본인의 기업 이미지, 친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증가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소비를 촉진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주가 상승, 자산 가격 상승, 경제 상승을 업적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부각시키는 이런 방향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부채 부담 경감을 해주는 목적에도 있죠.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물가 상승이 2% 초중반이었던 물가 상승률이 3% 수준까지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 9월달 3%인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물가 상승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고용 지표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높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세그플레이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을 트럼프는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 인사를 교체해버렸습니다. 트럼프와 대립각을 키우고 있는 연준 의원 중에 쿡 이사라는 해임 통보를 했죠. 이게 지금 대법원에 넘어갔는데 이 대법원에서 지금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연준, 독립성이 있는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유동성이 더 증가되고 또 미 국채 금리도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의 불확실성 엄청나게 가중시켜 이 관세 정책에 따라 침체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하지 않으니 장기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수준. 지금 이 미국채 금리는 미국의 이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7%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고금리에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채 부담을 경감시켜줘야만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결국엔 내세울 수 있는 건 미국채 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경기 침체를 만들고 유도하고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경기 침체는 결국 채권으로 수요가 쏠리게 만들면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를 하락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자극시켜 인플레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소프트 리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미국 부채가 5경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상환해야 되는 만기되는 이 채권 금리 이거 전부 다 이자 상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상환합니까? 차원 발행을 하는데 국채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미국이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질 부채가 감소되는 영향이 가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침체를 유도하고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리고 국채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자극하고 유도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정책안들이 실제로는 시장에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책 목표가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반대로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은 저성장을 만들고 인플레를 자극시키고 장기채 금리를 중고금리로 유지하게끔 만들고 버블을 만들면서 결국 금리 피벗이 나오게 되면 터지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따라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정책 불확실성, 재정 악화, 이 트럼프의 정책안들은 본인이 내세웠던 중간선거 승리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이 정책 역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부동산에도 왜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는지, 부동산 시장에 왜 이 트럼프 정책안이 적용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모든 트럼프의 정책안은 장기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숙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민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고 수요가 감소되고 그럼 신규 고용이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게 되고 임금이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서비스 내수 물가 상승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생산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감소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요인이 작용되죠. 따라서 물가 상승을 만들게 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요인으로 만들게 되면서 결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죠. 물가가 상승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채권 금리가 실질 수익을 보기 위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채권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게 된다. 감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율이 인하됐고 세금이 감면되는데 이 영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 상황에 소득이 늘어나죠. 가처분이. 그럼 이 자금 갖고 뭘 합니까? 결국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시장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버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결국에는 세금을 확보해야, 이 세수를 확보해야지만 재정 운영이 될 텐데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 세수를 어느 정도 메우려면 결국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 감세 정책안 거기에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채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간다.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신뢰도가 엄청나게 깨지죠. 국채가 너무 많아지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 약화, 그리고 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악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자, 이 12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예산위원회입니다. 2034년까지 미국의 누적 적자액이 2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안으로 인해서 세금이 감면되고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34년까지 이 감세 정책안에 따라서 3조 4천억 달러가 더 추가적으로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적 적자가 22조 달러인데 이거 뭐 메꾸려면 뭐 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죠. 대규모로.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채에 대한 수급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죠?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을 야기시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턴 프리미엄이 발생되죠. 물가보다 상승되는 것보다 더 높게 줘야지만 실질적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과 가계에는 부채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인데 지금 주담대 금리가 4%를 넘어섰고요. 상단이 6%라니까요. 상단이.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유지되고
계속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관세 정책입니다. 자국 내 기업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죠. 관세 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 관세를 매겨서 다른 기업들의 수익이 저하될 수 있겠죠. 상품 가격을 높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 기업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대부분 수입하는 이 원자재 전부 다 이거 관세 정책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는 원자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가격도 상승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또한 수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한번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본인한테, 개인한테 다 돌아오는, 그래서 소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악성이고요. 또 이러니까 내수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GDP는 거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자체 내 소비. 소비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IEEPA, 이 지금 법안 판결이 지금 대법원을 넘어갔는데 구두변론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나왔죠? 회의적으로 지금 변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IEEPA가 뭐냐, 비상사태, 미국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세율을 건드렸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판결하는 겁니다. 지금 상호관세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부터가 주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대다수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패소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패소를 하던 승소를 하던 관세 레짐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관세 레짐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죠? 그리고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발생된다. 따라서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는 원인이 발생되죠. 계속 장기채 금리는 상승되는 원인이 발생되네요. 또한 원유 감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 손익분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유정에 시추를 하는 경우에는 배럴당 한 $50 정도만 해도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하로,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시추를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근데 신규로 유정을 계속적으로 팝니다. 신규 유정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유정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신규 유정으로 시추를 해서 생산할 경우에는 배럴당 손익분기가 $6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WTI건 브렌트유건 배럴당 $60 정도가 됩니다. 이 이전에는 $50대였습니다. $50대. 그래서 더 이상 신규로 유정 만들어서 시추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죠. 손익분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쉽지 않은 거니까. 사우디는 배럴당 $85 정도가 돼야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고, 이라크는 $90, 이란은 $120입니다. 지금 배럴당 $60인데 계속 어려워진 상황이죠. 특히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전부 다 이거 석유 팔아서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자금인데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낮아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게 유가가 낮은 근본적 원인은 글로벌 수요도 예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 셰일 오일이 엄청나게 증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지금 원유 누적 재고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원유를 감산해 왔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은 원유를 증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누적 재고가 엄청나게 계속 쌓여있는 상태이다. 이게 2026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지금보다 더 소비 악화로 축소되며 이 원유 재고가 엄청나게 폭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가격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유 감산으로 전환될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다. 26년도까지는 원유 재고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누적 재고량이.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유 감산으로 대다수가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원유 가격 상승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추가적인 전쟁 리스크가 지금 해소된 게 아니라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발생된다며. 특히나 중동 국가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뭐 리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의 내전과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유럽과 유라시아까지도 확전될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 대한 문제도 도사리고 있고요. 또 스리랑카 이런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의 이런 전쟁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유 가격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원유 감산이 결국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도래되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완전히 침체된 상황이 아니죠. 아까 경기 둔화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될 요지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이 됐죠. 이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운영은 확장 재정입니다. 엄청나게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N 가치가 워낙 낮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미국 시장으로 엄청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미국 채권 시장으로 많이 가죠. 주식시장도 가지만 채권 시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엔화를 절하시키는 게 아니라 절상시키는 목적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야 무역수지 흑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 가치는 약세로 전환하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달러는 그 6개 국가의 통화 가치와 비교를 해보면 약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세입니다. 이건 각 나라마다 다 다른데 지금 엔화는 엄청나게 약세,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도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절상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중앙은행 BOJ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급격한 금리 인상은 나오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금 0.5% 수준인데 상단을 1% 수준까지 올리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이비컷으로 점진적 금리 인상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겁니다. 저렴한 저금리에 엄청나게 대출받아서 미국 시장에 다 들어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생기죠. 그리고 환차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본 수익은 익절을 하고 또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돈들이. 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이렇게 되면
위험자산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미국의 채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럼 일본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샀는데 미국 채권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장기채 금리가 상승되면 위험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지금도 장기 채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주식이 그냥 훌쩍훌쩍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중요한 게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게 생기면 하락 트리거로 발생될 소지가 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증가돼서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청산만 하더라도 결국 채권 매각 청산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또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위가 확산되면 파업이 확대되겠죠. 파업을 하게 되면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될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고, 그죠? 또 기업 마진율도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동이 안 되니까. 또 교통이 마비되고 치안이 악화되고 사재기가 극성되는, 이렇게 되면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또한 도시 자체적으로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점을 해도 치안과 사재기가 극성되는데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겠죠. 교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셧다운이죠. 이러면 공급망이 완전 축소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죠. 따라서 물가 상승, 소비 위축, 실업률 증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작되면서 자국 글로벌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결국 글로벌 재정 위기를 만들어서 경기 침체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저소득 국가들을 보게 되면 자국 통화가 엄청나게 하락이 아니라 그냥 폭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나라들 많죠.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또는 뭐 아프리카 일대. 통화가 그냥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달러를 선호하죠.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되어 있죠. 그리고 달러나 유로화 이런 외채들도 마찬가지 부채 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디폴트를 만들고 채무 재조정을 또 유도하게 만들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소득 국가 먼저 터지고 그 이후에 선진국이 터질 텐데, 특히나 가장 심한 나라는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공공부채가 GDP의 거의 130%, 150% 수준까지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공 분야가 많죠. 공공으로 많이 의료나 또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재정을 운영하는 거죠. 지금 프랑스도 엄청난 시위 확산이 일어난 이유가 공공부채가 증가돼서 세수를 엄청나게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가 확산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무역 두단을 만들고 저성장 늪에 빠지게 만드는, 침체로 가게끔 만드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기업들 실적이 엄청 둔화될 거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결국엔 고령화, 젊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세수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합니다. 이 공공부채 엄청 증가되고 복지, 연금 이런 거 다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만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차환되는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서 이자 부담이 엄청 높죠.
국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개인들,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얻는 걸로 세수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국민연금도 젊은 사람들한테 50만 원 내세요라고 하면 낼까요? 반발이 엄청 세죠.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이다. 연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복지와 의료, 이 전부 다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엄청 내는데 내가 받는 복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가 많아지니까 전부 다 부양해줘야 돼.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채를 엄청 발행하니까 국채금리가 상승돼서 개인이나 법인들, 기업들 부채 부담 압박이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살기가 빡빡하게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받는 혜택은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내고 임금은 크지 않고 임금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채 부담만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확산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중국은 지금 완전 거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3%대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화될 겁니다. 본격화. 그럼 왜 1년간 유예를 줬을 거냐? 답이 간단하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의 정책안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정책이 결국 뭡니까?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다. 전부 다 장기 채권금리를 상승시킨다. 이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면 환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주담대건 뭐건 대출금리가 다 상승되고 여러분들의 부채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되면서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든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던 인상하던 엄청난 불확실성 타격이 자산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특히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트럼프의 이 정책안들 때문에 결국 각국의 모든 나라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피벗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버블이 엄청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하우스포어가 양산돼서 커지게 된다. 경매 물건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포모 현상 때문에 훅 해서 매매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엄청난 자산 손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를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4천을 누가 올렸습니까? 개인이 올렸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올렸습니다. 코스피 4천 넘긴 걸. 그리고 나서 코스피 4천까지 올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누구한테 팔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전부 다 팔고 익절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왜요? 코스피 5천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막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을 모르는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끝물이라고요. 끝물.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이 털고 나가니까 주가가 빵 빠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 한 주식 개미들은 전부 다 물려서 손절을 치거나 엄청난 장기간의 손실을 보면서 모든 기회비용을 다 놓치면서 어렵게 사는 거죠. 그 돈이 내 전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부채 압박, 부담 압박이 커지게 될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가 뭐합니까? 포모 현상 하나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심리적 문제 때문에 그냥 매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역량이 갑자기 와서 시장이 급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수요는 심리적 판단으로 손절을 치고 부동산 시장을 떠나서 두 번 다시 오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계속 쳐다보고 또는 버티지 못하고 이게 전 재산이고 부채 압박이 높은 사람들은 이 물건들이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죠. 주식도 마찬가지. 부채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전부 다 마진콜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그 이유가 경기 확장에서 경기 둔화로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처분한 사람들은 왜 처분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가지고 있고 보유해야지. 왜 처분합니까? 처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처분했겠습니까? 3주택자였던 저는 왜 처분합니까? 24년 말, 25년 초에, 24년 12월, 25년 초에 서울 아파트 2채를 매도했다 그랬습니다. 전 왜 매도했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수요층들은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거시적 판단을 보고 시장의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익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매매를 저가에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저는 작년 24년 9월, 22년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이다. 여러 보조 지표들을 보아하니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4월, 5월 저는 현금을 들고 있다. 매매했죠. 이더리움 250에 매매해서 650에 처분했습니다.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3배를 벌고 누구는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이 시장 앞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보유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자, 2017년 이후 대세 하락장으로 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트리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읊어드릴 텐데 이게 엄청난 시장 충격을 주면서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5월 기점 전후로 이 트리거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또 자본시장 하락세가 변동폭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기점의 트리거입니다. 그게 앞에서 언급했던 IEEPA 이 법안이 지금 대법원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이 보통 넘어간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는데 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5월 이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헌이 나와서 승소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럴 경우 어떤 요인이 발생될 거냐? 관세 리스크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상수화될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계속 바뀌어도 추가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기 때문에 권한을 엄청나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도 관세를 지금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또는 트럼프의 권한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남용해서 마음 안 드는 나라에 관세를 엄청나게 더 부과해. 그러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으로 가겠대요. 또 이런 것들이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국 보호주의로 또 보복 관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한도 아닌데 수출과 수입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율까지 건드리는 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구두 변론도 거의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회의적이고 사람들도 패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합헌이 나와서 반전이 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올 겁니다. 시장에. 이 매파적 서프라이즈가 엄청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줘서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엄청나게 이동하면서 환율 상승이 야기되고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되고 장기채 금리 상승이 유발될 거다. 만약에 반대로 위헌이 나와서 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26년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정책이 엄청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 관세로 벌어들였던 돈들 전부 다 환급해줘야 되는데 약 2조 달러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2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재정 악화에 대한 부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그 달러 국채 신뢰도가 완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뭐였습니까? 이 관세 정책이 왜 나왔습니까? 2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때문에 나온 건데 여기서 끝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2조 달러 내서 본인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틀리고 신뢰도가 완전히 하락하고
선거에 패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 대체할 겁니다. 특히 무역법이나 무역법 122조 또 무역확장법 232조 등등 무역에 대한 불공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가 커지게 되면 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을 통해서 세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 수준까지는 세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고율관세입니다.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냥 세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새로운 법을 통해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끝났죠. 다른 나라들도 상호관세가 더 낮아져서 이제 완전히 세율 정리가 됐는데 지금 받은 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세율로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세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거 다 내줘야 되고 이러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또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패소를 하건 승소를 하건 다른 법으로 전환을 시키던 결국엔 이 관세 레짐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장기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오던 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지가 발생된다. 지금 IEPA 이 법안은 상호관세 법안입니다. 중국에 대한 301조에 대한 고율관세 또는 품목관세는 이 판결에서 지금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전부 다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역법이나 확장법을 통해 지금보다 세율이 더 높아지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엄청 크고 지금보다 관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하락하고 막 이랬었는데 또다시 이런 시장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실적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지금 가이던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고 그런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5월 달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아마 트럼프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텐데 그럼 트럼프의 의사에 따라 독립된 의회지만 연준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럼 이 IEPA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승소를 하건 패소를 하건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이걸 보험성 인하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다수 경기가 훨씬 더 악화될 소지가 매우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로 빠져들면서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될 소지가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지금은 보험성 인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런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죠. 만약에 트럼프가 인하를 압박하는데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시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엄청 커진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각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를 왜 안 할까? 동결을 하네? 인상하는 거 아닐까? 점도표를 봤더니 인하되는 의원보다 인상하는 의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주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 외신에서 발언 하나 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금리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연준 의장 말 한마디 한마디, 연준 의원 또는 경제 전문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하락하는데 이렇게 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부각될 거라
그리고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할 거다. 정책 리스크가 확대되는 이런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더 고조화되고 확대되는데 자본시장이 상승될까요? 그런 시장 아닙니다. 더욱더 위축되고 결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된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던 동결을 하던 여기서 피벗이 나와서 금리 인상을 하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트리거가 이 5월 기점에서 만들어지고 27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게 될 겁니다. 이거. 트럼프가 1년간 유예를 받습니다. 지금 중국과 관세 협상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유예를 봐서 1년 뒤에 다시 협상이 들어갈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11월 달에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전까지는 우선 피하고 보자. 그리고 중간선거가 끝나면 엄청난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엄청나게 타격을 크게 받아서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소비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추후에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트럼프의 정책 목표, 이 목표가 지금 정반대로 충돌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라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물가를 선택하던 경기 침체를 선택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던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던 결국 양날의 검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또 장기채 금리는 상승될 것이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 피벗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17년 이후에 부동산 대세 하락장 그 요인은 정부 정책 규제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되고 수급이 불균형이 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자극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또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을 유발하고 상승이 계속 유지되면서 여러분들의 부채 압박이 훨씬 더 가중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과정 속에 접어들며 금리 피벗이 일어나면 그냥 모든 거품들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2017년 이후에 대세 하락장의 정점기에 도달하는 단계,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